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그리고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중국 34조 원 펀드 설립으로 한국에게 치명타를 날리겠다고 위협하는 현재 상황, 미중 무역 전쟁의 새로운 불씨를 띨 미국 트럼프 지켜본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최근 조용했던 분야에 다시 한번 굴기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되어 현재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중 무역 전쟁에 1차 합의안이 발표됨과 동시에 이 같은 발표가 이어져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젠 화웨이를 넘어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강력하게 문제를 삼을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좀 더 깊게 알아보시죠. 중국이 총 289억 달러, 중국 돈 2042억 yuan, 한국 돈으로는 33조 9430억 원, 약 34조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른바 반도체 분야에서의 굴기를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26일 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2일 정부 지원 형태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업 등록 자료를 인용, 반도체 펀드에는 국영, 담배 회사와 중국개발은행 등을 포함해 중앙,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 이번 34조 원 수준의 반도체 펀드는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독립은 물론 글로벌 테크놀로지 리더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중국이 계속 추구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펀드를 중국의 새로운 군 자금이라면서 미국의 우려를 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는데, 중국은 앞서 2014년에도 1390억 위안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한 바 있고, 당시 미국은 이를 두고 자국 업체들에 맞서 중국 기업들의 불공정한 우위를 제공하는 국가 자본주의라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2014년 반도체 펀드에 대해 중국 정부가 국가 전략 목표를 위해 펀드 설립에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평가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농산물 규제 등 일부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는 등 무역 협상 진척을 보이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 세계화를 수호하기 위해 각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현재 전혀 반대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한 예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 담당 대표보를 지낸 제프 문은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어진 국가 주도의 관행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 중국의 경우 반도체 굴기 및 제조 2025를 거창하게 발표한 이후 작년까지 그렇다 할 만한 성과를 아직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D램 양산을 추진해왔던 푸젠진화는 작년 10월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아 핵심 파트너인 이 대만 UMC 등과 협력 관계가 끊어지면서 존폐의 갈림길에 선 상태인데요. 해당 생산 라인에만 수조 원이 투입이 된 상황인데, 사실상 현재 고철 덩어리밖에 안 된다는 평가가 다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칭화유니그룹은 2015년 세계 3위 D램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을 인수하려다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목적 달성에 실패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자회사인 양쯔강 메모리 YMTC를 통해 낸드 플래시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밖에 중국에는 현재 이노트론이 일부 D램 제품을 생산하고는 있지만 현저히 기술 수준이 낮고 수율 저하 및 제품 불량으로 전체적인 반도체 출하량도 많지 않아 세계 업계 내 입지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현재 그 영향력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결국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특히 한국 기업들의 위상이 앞으로도 그렇고 높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작년까지 보여준 모습과 달리 중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심 반도체 기업인 이 칭화유닉그룹의 자회사 YMTC가 올해 64단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양산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반도체 시장 도전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 칭화유니의 이런 64단 3D 낸드 도전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세계적인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잇따른 반도체 펀드 조성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여전히 주요 반도체 기술에서 인텔이나 삼성, 대만
대만의 TSMC 등에 비해 여전히 수년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세계 낸드 시장에서는 한국 삼성전자와 일본 도시바가 양강 구도를 형성 중입니다. 그 뒤를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바짝 추격하면서 상당한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낸드 플래시 예상 생산량 비중은 도시바가 36.8%, 삼성전자가 32.5%, 양대 축인 가운데 SK하이닉스가 13.3%, 마이크론이 11.8%, 10%대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네 업체 모두 최소 90단 이상의 낸드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YMTC가 양산한 이 64단 3D 낸드는 아직 선진 반도체 기업들의 제품과는 기술 격차가 큰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현재 낸드 시장의 과잉 생산 또한 현재 중국에게 있어서 반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과잉 생산과 데이터 센터들이 속속들이 하나하나씩 완공이 되어가면서 반도체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2년에서 3년 전 반도체 초호황기와 달리 현재 몇몇 업체들은 생산량을 조절하면서까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 변수로 중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는 이 과정에서 자국 반도체 자금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이 확고한 정책 목표를 세워둔 터여서 향후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3,121억 달러어치의 반도체를 수입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원유 수입은 2,403억 달러어치와 비교를 해봐도 반도체 수입량 약 700억 달러 이상 중국 내에선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현재 이 부분을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34조 원 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소름돋는 타이밍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을 중국 고위 정부 관계자가 기존 일정을 급히 앞두고 전격 방문했다는 이야기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는 분명 최근 삼성전자가 마지막 휴대폰 공장을 철수하면서 보여준 결과가 중국 입장에서는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및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기존 중국 시장에서 공장을 하나둘씩 폐쇄하고 베트남 그리고 인도 등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결과로 인해 중국은 당분간 매년 400조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경제 성장률 저하,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중국 내에서의 화웨이, 샤오미, 비보 및 ZTE 등의 성장률 하락 등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의 중국을 외치던 시진핑 주석의 입지가 경제적 문제로 점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삼성을 잡으려는 문제는 이번 펀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 중국의 경우 공장을 좋은 혜택을 주면서 외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긴 하지만 몇 년 내에 그 기술들을 중국과 합작해야 하는 조항 등이 있어 최근 글로벌 IT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의 투자를 많이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성 또한 중국 내에서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전략은 중국 시장을 중국 내에서의 공장을 통해 쉽게 장악해서 단가를 맞춰 쉽게 제품을 출하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 중국 업체로 빠져나갈 수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라고 볼 수 있는 SMIC 또한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와 2위인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EUV 공정을 따라잡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네덜란드 ASML사의 EUV 장비를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도 중국 반도체 굴기는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제압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나라의 중요 기술들을 가진 엔지니어들의 유출 문제 또한 당분간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가 벨기에에서 대량의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하여 일본의 수출 규제를 피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벨기에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온 포토레지스트 수입액은 459만 6천 달러, 약 5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액 84만 1천 달러보다 446%나 증가했습니다. 벨기에로부터의 수입은 이전부터 예상됐지만 이번에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벨기에산 포토레지스트 수입량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지난 7월부터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난 6월만 해도 수입액이 6만 6천 달러에 불과했지만 7월 이후 매달 100만 달러 이상 꾸준히 수입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급히 벨기에로 거래처를 바꾼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대체 공급회사로 벨기에 EUV RMQC를 지목했습니다. 일본 JSR과 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IMEC의 합작사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본 기업인 JSR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긴 해도 EUV RMQC는 일본 기업의 해외 법인이 아니라 일본 기업의 벨기에 법인과 벨기에 IMEC 연구소의 합작 회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100% 자회사도 아닌 벨기에 소재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수입으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일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수입액은 일반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량은 EUV용 포토레지스트 제품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분기 벨기에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포토레지스트 중량 합계는 0.9톤입니다. 부피 단위인 갤런으로 환산하면 250에서 260갤런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는 월 80갤런 정도의 EUV 포토레지스트, 아직 EUV 공정을 도입하지 않는 SK하이닉스는 10갤런 이하의 양을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별 사용량을 고려하면 충분한 양을 수입했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EUV 공정 수주가 점점 늘고 있지만 두 업체의 EUV 포토레지스트 부족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소재 업체가 삼성전자 등과 협력하여 EUV 포토레지스트 성능 개선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주력 제조기업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정쟁 여파를 당장은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국내 제조기업 10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8%는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 별 영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악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4.3%에 불과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일반 제품과 스마트폰의 두뇌격인 AP칩이나 EUV 같은 고정밀 공정에 필요한 고급 제품이 있습니다. JSR 마이크로 코리아는 일본 JSR이 2003년 1월 자본금 20억 원으로 설립한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충북 청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 본사에서 수입한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재료를 재가공하거나 직접 화학 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방식으로 수출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JSR에 이어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으로 알려진 도쿄오카 공업도 2012년 국내 시장에 진출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도쿄오카 공업은 삼성과 합작법인 형태로 인천에 TOK 첨단재료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TOK 측이 지분 90%, 삼성물산이 10%를 갖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일반용은 일본 공급사인 TOK 인천 송도 공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합니다. AP칩과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시네츠 케미칼과 JSR, 스미토모 3사가 공급합니다. 2011년 센카쿠 열도에서의 영유권 분쟁 당시 중국은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일본은 곧 납부한 중국 선장을 석방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중단 선언이 사실상 일본을 백기투항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후 일본은 히토류 대체 기술을 개발해 이를 극복했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면 한국 역시 대체품을 개발하거나 다른 거래선을 찾게 된다는 것을 잊은 듯합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는 더욱더 마찬가지인데요. 두바이 공항은 여행객이 증가하고 공항 트래픽이 끊이지 않게 되자 이탈리아와 비슷한 이 게이트를 만듭니다. 두바이는 10초 내에 여권 통과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이 유일할 정도로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영국 역시 이 패스포트 게이트를 시행했는데 유럽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한국, 미국을 포함 단 7개국만 선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히드로같이 트래픽이 심한 공항에는 혼잡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입국에 애를 먹는데 한국인들은 앞으로 그저 한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약 1시간 정도 입국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전 세계의 G2라고 불리우는 중국조차 유럽 각국을 방문할 때마다 비자가 필요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무슨 기준에서 그렇게 한국의 대우를 받게 된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고 하는데요. 우선 인천공항이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상호 간의 협력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것과 결정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는 객관적으로 한국을 아예 선진국으로 분류해버린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의견입니다. 작년 실제 대한민국은 여권 파워에 있어서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WTO 국가 분류에 따르면 OECD G20에 포함되는 동시에 고소득 국가와 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인 나라에 해당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분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IMF도 전 세계 선진국 10개 나라를 뽑았는데 미국을 비롯 한국도 10개국에 들어가 선진국으로 분류가 된 것이죠. 미국 다우존스와 S&P 같은 주가지수 산정기관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해놓은 상황입니다. 단순히 공항에서 빨리 들어가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이와 같이 한국 자체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 쪽으로 바뀌면 국가 자체에 더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위상과 더불어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선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행 가시기 전에 해당 국에서 한국을 셀프 체크인 국가로 분류했는지 한 번쯤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